안녕하세요. 위클리 순살입니다.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죠. 현재까지 위너가 누구인지, 루저가 누구인지를 분류해 봤는데요. 루저는 일단 누가 봐도 넷플릭스죠. 여기에 대해 더 자세히 짚고 가는 시간입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리오프닝 그리고 소비재 관련 섹터들은 결과가 계속 좋게 나오고 있고 넷플릭스 쇼크 이후에 빅테크들은 계속돼서 걱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 보면은 S&P 500 내 현재까지 실적 발표한 회사들이 98개인데 그 중에서 79%는 수익성 측면에서 그리고 65%는 매출 측면에서 시장 기대치보다 높은 결과를 냈습니다. 어쨌든 큰 그림에서는 회사들이 실적을 좋게 내고 있는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소비자 지갑, 그 중에서도 여행,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소비가 엄청나게 높다는 게 믿을 구석인데요. 금융회사들, 은행들과 카드사들 전반에 똑같은 결과, 일관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이 섹터에서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 항공사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좋은 실적 그리고 좋은 주가를 보이고 있는데 국내 여행 수요가 올라가고 마스크가 해제되는 이런 호재에 이어서 기업 출장이랑 해외여행도 돌아오고 있다는 아메리칸 항공의 발표가 있었죠.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네슬레, 킴벌리 클락, P&G 같은 경우들이 모두가 가격을 많이 올려서 비용 증가분을 다 떠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네슬레 같은 경우에는 펫푸드와 생수 같은 경우 1분기에만 가격을 7% 넘게 올렸다고 하는데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우리가 안 살 수가 없는 제품들이죠. 실제로 네슬레 가격 인상폭을 보면은 최근 15년간 최대치입니다. 반면에 이 비용 인상폭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헬스케어 회사들은 사실 현금을 잘 벌어들이는 회사라서 좋은 실적을 낼 거라고 기대를 받기도 했었는데 이 HCA 헬스케어 대형 병원체인 경우에는 이 인건비 압박이 너무 세서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실적이 잘 안 나오고 가이던스를 낮춘 상황이죠. 그리고 약간은 다르지만 찰스 슈왑 같은 경우에는 이 엔데믹이 오면서 주식 거래량이 좀 줄어들면서 주가도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가장 강력한 헤드라인이었던 이 나스닥 테크주들 작살, 그 중에서도 넷플릭스 쇼크가 가장 핫 이슈였죠. 정말로 이 슈퍼 쇼크라는 말이 어울리는 단어였는데 11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별 가입자가 감소를 했습니다. 20만 명이 빠졌고 2분기에는 회사 측에서 아예 200만 명이 더 줄어들 거라고. 그래서 여기 차트 보시면은 이게 넷플릭스 순 가입자 수인데요. 분기별로 이렇게 계속 늘다가 이번 1분기에 20만 명 빠지고 2분기에는 200만 명 더 빠진다라고 충격적인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정말 증발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 원인을 살펴보면은 리오프닝 되면서 사람들이 할 게 많아지고 그리고 이 OTT 시장이라는 게 이미 포화가 많이 됐고 거기에다가 넷플릭스가 가격을 너무 올리다 보니까 가격 인상에 대한 반발도 있었고 전쟁 이후 러시아 현지 서비스 중단하면서 여기서 70만 명 정도가 한 번에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넷플릭스는 구독자를 잃고 실적도 별로 안 좋은 상황인데 특히 이 비라크만 선생님 같은 경우 연초에 넷플릭스가 엄청난 소비재 기업이다. 여기는 가격 인상을 얼마를 해도 소비자들이 돈을 내고 볼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1조 원 넘게 질렀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털렸죠. 그래서 5천억 원 날리고 깔끔히 100% 손절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더 들고 갈 자신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하죠. 어쨌든 대장주가 이러고 있으니까 OTT 산업 전체가 다 같이 작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 광고를 넣어서 가격을 낮추는 이런 새로운 구독 체계까지 진지하게 고민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점은 여기서도 당분간 믿을 구석이 아시아라는 점인데요. 구독자 증가세가 일단 아시아에선 여전히 좋았고 그리고 킬러 콘텐츠 확보 자체도 아시아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리고 아시아에서 확보하는 킬러 콘텐츠는 굉장히 저렴하게 가성비가 좋은 콘텐츠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잘 안 나와서 앞으로는 비용을 좀 아끼면서 똘똘하게 운영해야 되는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아시아에 더 집중을 해서 더 좋은 콘텐츠를 가성비 있게 끌어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한국의 콘텐츠 제작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반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완전 반대로 실적 슈퍼 서프라이즈를 냈죠.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이 분기별 넷 프로핏, 분기별 순이익이 매 분기 말도 안 되게 천장을 뚫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규모의 경제를 이룩을 하고 있다는 이런 증거인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악재는 2분기에 상해 공장 셧다운이 있었잖아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아예 상하이를 봉쇄를 하면서 공장이 닫았는데 다시 부분적으로나마 가동을 시작하긴 했다고 하죠. 그래서 3분기부터는 이제 완전히 좀 정상화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가이던스도 밝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ASML, 이 최신 반도체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 ASML의 기계가 없으면은 하이테크 반도체를 만들어내기가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 어쨌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기대 이하였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은 수요는 여전한데 ASML에서 만드는 기계에 대한 주문만 9조 원 이상이 쌓여 있는데, 이거를 지금 공급망 문제 때문에 공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해결이 되면은 어쨌든 매출이 다시 올라가고 실적이 좋아질 거라서 시장에서는 아직 여전히 이 수요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죠. 아마존, 구글, 메타, 애플 같은 회사들이 전부 다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고, 시장에서 사실 걱정하는 거는 이 넷플릭스에서도 봤다시피 전반적인 성장세, 유저수 성장세도 걱정인데, 특히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타격이 클 회사들의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순서대로 매겨보자면은 아무래도 메타, 아마존, 그리고 구글 순이겠죠. 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이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변경하면서 타겟 광고라는 게 힘들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유저들 데이터 모아서 광고 비즈니스를 하던 그런 회사들이 실적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메타, 아마존, 구글 순이겠죠. 이 정도 사이즈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미드테크 회사로서 비슷한 영업을 하고 있는 스냅 같은 경우에는 실적 숫자만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기대 이하긴 했어요. 다시 적자 전환을 했고, 근데 다행히 여기는 성장성 자체는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11 유저 수가 전년 대비 18% 정도 올랐다 그러죠. 그래서 어쨌든 적어도 성장은 계속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걸 증명을 했고요. 금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 시즌이라서 살짝 묻혀 있었는데 주 후반부로 오면서 다시 좀 존재감을 나타냈죠. 파월 의장이 일단 IMF 회의에 가서 빡센 긴축에 대해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긴축 사이클 초장부터 바짝 금리를 올리겠다. 그래서 다음 달 FOMC 5월에 바로 금리 50bp 인상을 고려 중이라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언급을 했었죠. 시장에선 어쨌든 앞으로 최대 3회 연속 50bp 인상까지 프라이싱하는 굉장히 빡센 긴축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 내 인사들도 계속해서 빡센 발언을 하고 있는데, 매파 중에서도 가장 최강 매파인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한 번에 75bp 올려야 된다는 주장도 하고, 심지어는 비둘기파인 에반스 총재 자체도 금리가 시장 예상보다 더 오를 수 있다는 의견을 냈죠. 어쨌든 더 빡센 긴축을 모두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노무라 증권에서는 이걸 반영을 해서 금리가 앞으로 3번의 FOMC에서 각각 50bp, 75bp, 75bp 오를 거라고 엄청나게 빡센 뷰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채권이 다시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20년물 국채를 발행을 했는데 투자 수요가 몰렸죠. 이자를 조금만 줘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침 실질금리가 2년 만에 플러스를 찍은 상황이에요. 이 차트 보시면은 이 오른쪽인데 이 실질금리가 이제 0까지 거의 다 올라온 상황이고, 이 말은 뭐냐면은 실질금리라는 게 결국에는 명목금리에서 인플레를 뺀 값이에요. 그 말은 인플레가 오르는 것 이상으로 명목금리가 올라주면은 지금까지는 인플레가 먼저 오르고 기준금리 인상이 나중에 됐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기준금리가 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이 보이다 보니까 이 실질금리 자체도 결국에는 0 근처까지 따라잡은 상황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실질 금리가 오르다 보면은 이 테크주들, 나스닥 테크주들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테크주들은 반대로 다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오프닝 트렌드는 이제는 정말 대세인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도 많은 제한들이 풀렸죠. 이제 좀 있으면 마스크 규제도 풀릴 것 같은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우버나 리프트 탈 때 마스크 의무 조치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도 국내선 탈 때 마스크 의무가 아니게 됐죠. 유럽은 아직 국가별로 다른 상황입니다. 중국은 아직도 팬데믹발 봉쇄를 계속 빡세게 이어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개인들 소비가 3월에 오히려 줄어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GDP 성장률이 이제 4%대 후반이 나왔는데, 중국에서는 본인들의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5.5%로 잡았죠. 그래서 엄청나게 빡세게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봉쇄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 사람들이 과연 이 GDP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이고, IMF에서도 중국 성장률 전망을 4.4%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밌는 점은 물가가 전 세계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구독 서비스를 해지 중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 중에서는 최근 6개월 내에 월간 구독을 취소한 적 있다 하는 사람이 전체의 35%, 그리고 영국에서는 OTT 서비스의 구독 해지 경험자가 올해만 한 150만 명 정도 된다고 하죠.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재인 이 인플레가 악재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재미있는 사건들이 몇 가지 더 있었는데요. 밈 주식의 대표 주자인 베드베스앤비욘드, 게임스톱 회장인 라이언 코헨이 주주로 들어와가지고 연초부터 회사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아용품 사업부를 따로 떼서 팔아버리려는 계획이 순항 중이라는 소식에 이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사모펀드에 팔려고 하는데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하죠. 바로 이 바이바이 베이비라는 유아용품 회사인데 이 라이언 코헨이 어쨌든 입김을 계속해서 약속한 대로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대기업들의 노조가 생기는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스타벅스랑 아마존에 이어서 애플도 역사상 첫 노조가 생길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3개 지점에서 노조 결성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임금이 그만큼 못 오르니까 노조가 결성되는 움직임, 그래서 이 노조를 통해서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비트코인 ETF가 호주에서도 공식 출시 예정인데요. 금융시장에서 호주라는 나라의 이 위치는 서구권 그리고 아시아 이 사이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북미나 유럽에서 시작되는 금융상품들이 호주를 거쳐서 아시아로 넘어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형태로 아시아로 확장되는 이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순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